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유머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공대생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이성적이고 감정보다는 현실 우선인데 외할머니는 달랐어요.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전업주부가 익숙한 시절에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라며 워킹맘을 택한 엄마 대신에요. 그래서 동요보다는 트로트, 브레이크 댄스보다는 관광버스 춤을 추며 자랐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이 말은 진짜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건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말이요. 시도둑질은 해도 팥도둑질은 힘든 법이요. 아빠 빼박이더라도 엄마를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너도 살다가 이 사람 참 딸이하다 싶으면 그 엄마를 봐. 그러면 의외로 애매한 게 해결이 되고 그런다. 알았지? 처음에는 할머니가 하시는 농담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넘겼는데 살면서 보니 이게 진리더라고요. 특히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말은 제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때문에 솔직히 결혼을 많이 망설였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솔직히 당시에는 남편을 0.1%도 남자로 보지 않았어요. 이상형에도 부합되지 않고 많이 친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고1 때 일어났던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당시 같은 반이었고 서로 이름 정도나 아는 한반 친구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뭐 당연히 서로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않았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성적이 나오기 며칠 전이었나 학교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학교 선생님 중 당시 사회과목 강의하시던 선생님이 아주 멋진 중년 남자였거든요. 젊은 남자 선생님을 제치고 늘 인기 순위 1, 2위를 차지하실 정도로 세련되고 멋진 분이었습니다. 소문에는 대학교 메이킹 출신의 미세스 모델 대회에서도 상을 탄 멋진 아내분이 있다고 했고요. 한참 감수성 예민할 중고등학생 시절 멋진 선생님과 넘볼 수 없는 배우자는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다들 소문에 살을 붙여 쑥덕거리던 그때 그 전설의 선생님 부인이 학교에 나타난 겁니다. 소문대로 예쁘고 멋진 분이더라고요. 불같이 화를 내며 교무실을 쑥대밭을 만든 사건만 아니었다면 전설에 나오는 여왕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 계속 두실 겁니까?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사회적 말살 하고야 말겠어요. 그리고 김중문이 누구예요? 저 사람 반 학생이라고 하던데. 학생들이 들은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소문이 만들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결국 2교시가 끝나기도 전에 학교에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 멋진 남자 선생님과 김준문의 어머니가 바람이 났다는 거였죠. 거기에 힘을 실은 건 김준문이라는 아이와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동창의 증언이었습니다. 아, 걔네 엄마 유명하잖아. 동네 아저씨 둘이랑 동시에 바람 펴서 그 두 아저씨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혼당해서 쫓겨난 아줌마. 와, 씨, 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저 자식도 그때 지 엄마 따라 여동생이랑 이사 갔는데 어느새 다시 왔나 봐. 에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지 엄마 때문에 쟨 인생 말렸다. 네,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제가 그때 놀랐던 건 그런 소문이 도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꿋꿋하게 학교를 다닌다는 거였어요. 왜 애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들불처럼 소문이 쫙 돌면 화르륵 타올라서 웅성거리다가 별 반응이 없으면 훅 수그러드는 거 말입니다. 워낙 남편 반응이 없으니 소문은 금세 잦아들었지만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것도 기말고사 앞두고 급하게 그만두는 바람에 아예 틀린 소문은 아니다 짐작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즈음 저는 우연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여동생, 즉 중학생인 신우이도 한번 봤습니다. 교문 앞에서 자기 오빠를 들들 볶으며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딱 봐도 학교는 진작에 때려치웠을 것 같은 깡패 하나에게 떡하니 팔짱을 끼고 말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무서워서인지 그 깡패가 무서워서인지 순순히 돈을 내주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그날 남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했고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오더라고요. 같이 떡볶이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당시 유행하던 코인 노래방도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는 그냥 또 서로 대면대면 모르는 사람인 양 지냈고요. 저는 그 일을 오래 잊고 살았는데 성인이 되어 동창회에서 진짜 오랜만에 만난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사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릴까 하던 차였는데 우리가 날 살렸어. 날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은 꼭 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씩 웃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심쿵하더라고요. 저를 오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그 고백에 나는 너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나는 너랑 계속 연락을 하고 싶다는 말이야. 아이 그래서 말인데 내 상황은 크게 변하진 않았어. 얼마 전 엄마는 3번째 이혼을 하셨고 여동생도 이혼했거든. 만날 술 마시고 시끄럽게 구는 두 사람 피해서 나 1년 전부터 나와서 자취 중이고. 아, 그래? 그런데 넌 그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참 잘한다. 나 지금 솔직히 좀 당황했어. 어차피 계속 만나다 보면 알게 될 텐데 뭐. 너도 기억하면 알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여동생도 소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 나 이 소문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그러다 보니 알게 되더라. 내가 숨기면 소문이 되는데 그냥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오픈하면 그저 불쌍한 사실로 더 커지지는 않더라고. 너한테는 뭐 숨길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남편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엄마와 여동생에 대한 원망을 조금씩 풀어놓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내내 외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시도둑질은 해도 밭도둑질은 못한다는 말이요. 정말 두 모녀가 아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바람 피울 남자를 근처에서 고르는 것도 그렇게 바람이 난 후에는 꼭 양다리를 걸치는 것도 말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몇 번의 양다리 끝에 여기저기에서 다 버림받고 혼자 드시고 여동생도 비슷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전 남친이랑 대차게 바람 피우는 현장을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에게 들켰대요. 당연히 알몸으로 쫓겨나 친정으로 기어 들어왔고 두 여자 등살에 남편이 집을 나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안쓰러운 마음에 그 다음에는 어느새 자라난 애정으로 전 그의 집에 드나들며 연인이 되었어요. 끝까지 술고래에 남자관계 지저분한 그의 엄마와 여동생이 걸렸지만 눈에 씌인 콩깍지가 이긴 거죠. 사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굴 원망하겠어요. 지팔 직권이라고 제 팔자 제가 꼰 거죠. 주변에서 결혼은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가족 간의 조합도 중요하다고 은근히 말렸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일단 첫 사고는 제 생견내 날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반주를 계속 홀짝이다가 저희 아빠 팔짱을 딱 끼고 이러셨거든요.
아유, 운동하시나 보다. 사부인은 좋겠어요. 난 평생 이렇게 든든한 남편 하나 있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너무 부럽네요. 아들놈 하나 의지했는데 아들놈도 쌀쌀 맞고 결혼해서 휙 가버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글쎄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 있죠. 아니 누가 보면 제가 장가가기 싫다는 놈 멱살 잡아서 골모로 끌고 가는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멍하게 보고 있자니 글쎄 신우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우리 엄마도 나도 남자복이 더럽게 없는 사람들이라 새언니나 사돈처럼 남자복 차고 넘쳐 편히 사는 여자 부러워서 그래요. 아유, 내 팔자도 엄마 닮아서 이따위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솔직히 괴롭네요. 그 말을 듣고는 얼이 빠지더라고요. 아니 자기 오빠 결혼식에 소금을 뿌리고 찬물을 부어도 유분수지. 그게 처음 사돈 보는 자리에서 할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당황하셨지만 남편이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내보내고 바들거리며 사과하는 걸 보며 참으셨습니다. 자네가 힘들었겠구만. 우린 상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대신 결혼 후에 우리 애 편 잘 들어줘야 하네. 내 유일한 걱정은 그거야. 그렇게 절 걱정하는 엄마에게 제 속 절대 썩이지 않겠다고 든든한 기댈 곳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혼 후 1년 만에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그 원흉은 신우이였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어머니나 신우이가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요구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대부분은 돈 문제였죠. 하지만 남편도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치기도 많이 지쳤고 신혼 초 제 눈치도 있으니 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모든 일이라는 게 슬금슬금 밀려오는 거에는 장사 없잖아요. 태풍에도 멀쩡하던 둑이 빗물이 긴 세월 툭툭 때리면 깊이 패여 무너지기도 하고 강풍에도 든든히 서 있던 게 산들바람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요함에 있어서도 꼭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처음에는 인연을 끊겠다, 지긋지긋하다고 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도와주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참견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외할머니가 알려주신 지혜인데 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살짝 사람이 질릴 정도로 집요하고 악바리 같은 구석이 있어요. 아마 정이 별로 없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엄마 아래 일종의 강박을 가지고 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커서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를 들들 볶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한 번은 친척들이 와서 식구들끼리 모여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졸렸던 모양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졸리면 그냥 자면 되었을 텐데 제가 글쎄 눈꺼풀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더래요. 눈을 치켜뜰 힘이 없으니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얘기에 참견하고 싶어서요. 그걸 보고 친척들이 애 잡겠다고 부랴부랴 모임을 파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격이니 학교 가서도 얼마나 저 자신 그리고 친구들을 달달 볶았겠어요.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 닭 삶은 거 좋아하지? 외할미가 그거 어디다 삶드나? 할머니가 부드럽게 한다고 압력솥에 삶잖아요. 나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 손녀딸은 모르는 게 없지. 근데 얼마 전에 압력솥이 뽕 하고 터져서 난리 났었잖아. 기억나? 그거 할머니가 솥 올려놓고 그냥 자서 그랬잖아. 엄마가 얼마나 화냈는데 그때. 그려. 하마터면 침 날려먹을 뻔했지. 그런데 그 압력솥이 왜 터졌겠어? 폭탄 터진 것 마냥.
불을 안 꺼서? 맞아. 사람이 열을 내고 살아야 열심히 사는 것도 맞는데 적당할 때 열을 좀 내려야 뻥 하고 안 터져. 몰아붙여도 불 조절을 하면서 몰아붙여야 한단 말이요. 너무 닥달하면 사람도 압력솥처럼 뻥 하고 터진다니까. 그리고 남이 터지기 전에 너부터 터져. 그러니까 적당히, 응?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해. 할머니 말 명심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순간 쿵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이 번개로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옛날 선인들이 유레카를 외치며 만세를 불렀을 때 느낌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외할머니의 그 충고 덕에 제가 그나마 지금 까다롭다는 얘기 듣지 않고 사람 구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타고난 성질대로라면 남편을 몇 번 잡고도 남았죠. 너 왜 인연 안 끊냐서부터 헤어진다 어쩐다 아마 100번도 넘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사람 마음도 일견 모르진 않고 시어머니 시누이 성향도 알잖아요. 가운데서 혼자 압력솥처럼 끓어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니 그냥 모른 척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건 그냥 싸움거리 만들지 말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결혼 초에 저희가 함께하는 삶을 기획하면서 경제권을 잘 분리했다는 거예요. 남편 월급도 제가 훤히 알고 제 월급도 남편이 알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 혼수 대신에 각자 가지고 있던 대출 싹 정리하고 신용카드도 없앴습니다. 철저하게 직불카드로 살림 관리하고 공동통장에 돈 넣어서 쓰기로 약속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대출 받는 것, 신용 서비스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기로 각서도 썼습니다. 사실 그걸 건드리지만 않으면 저는 그 사람 용돈 내에서 얼마를 쓰건 상관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도 이 사실을 일부러 공표한 적도 있고 둘이서 셀죽이며 눈빛 주고받는 것도 봤습니다. 뭐 자기 아들, 자기 오빠한테 받아낼 길이 없어졌다 생각했으니 셀죽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제 나름의 안전장치였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하게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혼자서 소위 돌려막는 게 힘들어졌다는 게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이라는 말처럼 남편은 저한테 숨기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진짜 어지간해서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아요. 일에 저역을 쏘는 스타일이라서 집에 오면 소위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기 일쑤거든요. 혼자 자취할 때는 점심 저녁을 다 먹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도 문 앞에 배달 음식도 가져오기가 귀찮아 굶은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니 사실 올 때 사다 달라고 해도 괜찮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3, 40분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스크림이 간절했습니다. 오죽하면 임신인가 스스로 의심했을 정도로 못 참겠어서 제 생애 처음으로 퇴근 후 스스로 집을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입에 물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3천만 원? 야, 뭐 미쳤어 진짜? 하다 정말. 나 돈 없어. 아니 대출을 어떻게 받아? 네 새언니랑 각서까지 썼는데. 야, 그걸 어떻게 몰래 하냐? 그리고 솔직히 네가 갚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한테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야? 너 나한테 100원이라도 갚은 적 있어? 아파트 입구 작은 정자에 남편이 앉아있더라고요.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말을 했지만 아시죠? 아는 사람 목소리는 아주 아나운서의 정확한 발음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어둠을 틈타 슬그머니 남편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통화에 열중했는지 제가 다가온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통화를 이어나가더라고요. 딱 들어보니 신우이가 분명했습니다. 뭔가 또 사고를 쳤는데 그걸 수습할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남편이 통사정을 하는 걸 듣다가 휙 전화를 뺏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놀라 기절할 듯 어버버하며 저를 받고 저는 전화기를 가만히 귀에 가져다 댔어요. 그럼 오빠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상간녀 낙인 찍을 거야? 아이씨, 나도 몰랐다고. 그 자식이 유부남인 줄. 아, 마누라가 여행 갔다 그러고 자기는 심적으로 이미 헤어졌다고 해서 돌싱인 줄 알았지. 위자료 전화 받고 나도 황당했다니까. 여행을 간 걸 이혼했다고 알아들은 귀는 대체 무슨 귀예요. 순간 전화기 밖 신우이가 당황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야, 오빠가 언니 바꿨어요. 와씨,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요. 자기 오빠도 이렇게 못 믿을 사람인데 왜 엄한 남자들을 덥석덥석 믿어서 이 사달을 만들어요? 그리고 심적으로 헤어졌다는 게 어떻게 이혼한 게 돼요? 아니, 그거를 몰라요. 뭐라고요? 지금 나 비웃어요. 아니요? 비웃긴요. 무슨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왜 사고 쳐놓고 만날 오빠 들들 볶아요. 오빠가 뭐 빈민 구제기관이나 아니면 유엔이라도 돼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본인 사고 친 건 본인이 해결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든가. 오빠도 자기 인생 버겁거든요. 한 번만 더 오빠한테 이러고 전화하면 다시는 오빠 못 볼 줄 알아요? 전화기 밖으로 난리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바로 신우이의 번호를 차단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정확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나 그동안 당신이 아가씨 뒤치다거리 하는 거 아무 말 안 했어. 당신도 당신 속이 아니겠다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꾀꼬리 짬짬 들어간 푼돈도 모으면 억대는 되겠지만 이렇게 목돈 덥석은 나 용납 못해. 절대 못 줘. 당신 몰래라도 대출받고 빌리고 해서 넘겨주는 순간 나랑은 끝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되면 나도 당신한테 이혼 기책서에 온판지게 물어서 아주 탈탈 털 거야. 내 편일 때는 넘어가지만 나도 내 편 아니면 매섭게 할 거니까.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동생 헛짓거리한 거 냉정하게 혼내주고 막아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영 뭔가 찝찝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저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밖에서 난리치는 걸로 이웃에게 패기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게 참 목소리 크고 뻔뻔한 사람들이 또 공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더라고요. 특히 소송 걸려 있고 몇 번 남자랑 놀아나다 머리채 뜯겨 경찰서 들락거렸던 두 사람인지라 더 기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찰이 나타나자 어이없어 하면서도 집에는 돌아갔고 이후에는 집까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문자와 전화 테러가 엄청나서 결국 저와 전화로 아주 대판 전장을 벌였습니다. 뭐 2시간에 걸친 설전을 끝으로 잘 먹고 잘 살라는 욕을 저한테 휙 던지고 먼저 끊었으니 제가 이긴 걸로 하려고요. 남편도 아주 설레설레 자기 엄마와 동생 이기는 사람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관리하면 그래도 제 삶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제가 남편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가정사를 당시에 또 다른 동창이 말해서 알게 된 거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고요. 사실 당시에 자기가 중학교 때 어쩌고 하면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퍼뜨렸던 친구랑 남편이 주먹다짐을 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아내가 학교에서 남편 이름을 대며
자기 남편 잡돌이를 한 후 며칠 뒤였어요. 솔직히 그 친구가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나 아는데 하는 마음으로 툭 뱉은 말이었죠. 소문이라고 낸 것도 별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남자 양다리 하다가 이혼당하고 쫓겨났다. 아이들 데리고 나가 이사했다 정도였어요. 무심히 툭 던진 조약돌 같은 말이었지만 남편에게는 상처였겠죠. 평소 별말 없이 조용히 다니던 학교 생활이 흔들리게 생겼으니 분노도 차올랐을 거고요. 결국 남편이 그 친구의 멱살을 잡으며 사달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몸 쓰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손이 맵고 순발력이 좋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 어머님으로 인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아마 친척 어르신 중 한 분이 권투를 시켰었나 봐요. 샌드백 두들기면 속이 좀 풀리니 취미로 권투를 몇 년 했는데 그때 단련된 주먹이 친구에게 내리꽂힌 거죠. 보통 무성한 소문에 풍선을 꺼트리는 건 둘 중 하나잖아요. 하나는 진짜 사실이 나타나서 푸르르 바람 빠져 소문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터트리는 거예요. 남편이 택한 건 후자였습니다. 주먹 한 방으로 친구를 10분 넘게 기절시킨 후 아무도 남편의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었어요. 원래부터 뒤끝없고 악이 없던 그 친구는 벌떡 일어난 후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고요. 저희 결혼식 할 때 사회도 봐주고 친형제처럼 눈물도 글썽이며 축하해줬던 친구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 친구도 동창회 이후 저희랑 어울리다가 그 안에서 또 커플이 되었어요. 그 친구와 커플이 된 여자 동창은 사실 저랑은 학교 다닐 때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입니다. 저는 비주류 연예인을 은근히 좋아하며 조용히 놀던 스타일의 아이였는데 그 친구는 목소리 크고 활달한 부류였거든요. 아무래도 서로 결이 다르다 보니 인사는 하고 지냈지만 친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만나고 나니 그런 다름은 또 적당히 넘어가게 되고 커플끼리 만나기도 하며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게다가 그 둘도 저희가 결혼하고 몇 달 뒤 결혼을 해서 근처 같은 동네에 신접살림을 꾸리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두루두루 친하거나 활발한 건 아니어서 여자 동창을 따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넷이 어울리게 되면 모나지 않게 어울리며 노는 정도였어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호들갑 떨면서 다가오다가 제가 확 가까워지지 않으니 나중에는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넷이 다 동창이다 보니 또 연결된 사람들이 없지 않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 학교 다닐 때 저보다 더 음지에서 슬그머니 존재감 없이 놀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집 근처에서 음식점을 해요. 동창회도 안 나오고 학교 친구들 보기 싫다고 제 결혼식도 안 왔을 정도로 낯가림이 심합니다. 평생 먼저 연락하는 적도 없어서 늘 제가 먼저 연락하고 만나곤 했는데 아니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연락을 하면 그건 무슨 일이 난 거잖아요. 게다가 불안하게 전화를 해서는 좀 보자고 될 수 있으면 동네에서 먼 곳에서 보자고 하는데 떨렸습니다.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야, 일은 너한테 있게 생겼어. 아, 진짜. 그러면서 친구는 저한테 기막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 남편이 바람이 났다네요. 그것도 상대가 제 동창이랍니다. 넷이서 늘 몰려다니던 저랑은 썩 친하지 않았던 저희 부부보다 불과 몇 달 뒤 결혼한 그 아이요. 제가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파한 데서 포복 절도를 했습니다. 야, 너 오해야.
우리 부부 동반으로 엄청 많이 놀아. 같은 동네고 서로 친구니까 같이 있을 수는 있지. 아, 혹시 며칠 전에 세탁소에서 드라이한 거 찾아오면서 잠깐 마주쳤다고 하던데 너 그거 본 거니? 어휴, 야, 내가 그냥 오며 가며 인사하는 동창인지 아니면 사랑에 빠져 미쳐 돌아가는 연인인지 모르냐? 세탁소 드라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주일 전에 우리 가게 와서 둘이 밥 먹고 갔어. 걔네야 뭐 내가 거기서 가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거고. 너 알지? 나 가게에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있는 거. 너도 가끔 와서 사장님 어디냐고 나한테 물어볼 정도로 꽁꽁 싸매고 있는데 걔네가 나 당연히 모르지. 나란히 앉아서 서로 먹여주더라. 암수가 서로 정답게 나빌래라. 먹여줘? 순간 제 사고회로가 다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뭐 서로 퇴근길에 야근하는 적 빼고 셋이 번개 몇 번 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상대방 커플에게 진짜 너희 만났냐고 묻지는 않으니까 저는 당연히 셋이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말을 들어보면 그 가게에 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대화 자체도 굴륜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사거리에 프리마 모텔 있지? 거기 단골이야. 서로 반찬하고 거기서 놀다가 퇴근 시간쯤 슬슬 준비하고 나와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들어가더라. 네 남편이 너 뒷담도 엄청 해. 네가 통장 틀어주고 시댁목 조른다고 아주 서러워 죽더라 죽어. 아유 진짜.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머리 위로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빈소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흥신소를 붙였고 그 결과 열흘 동안 7번의 바람 피운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흥신소 사람들이 일을 참 정확하게 잘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영화에서나 볼 것 같던 첨단 장비를 어디서 그렇게 구하셨는지 사진 화질 끝내주고 녹음 파일 선명했습니다. 시쳇말로 때도 박도 움츠리고 뛰지도 못할 만큼 정확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해맑게 무슨 일이냐며 제 앞에 앉았던 남편은 제가 내민 사진과 녹음 파일을 듣고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말이 더 필요해? 길게 말해봐야 나 입만 아프고. 애 생기기 전에 알게 해준 건 고맙고. 이혼하자. 저기 실수야. 진짜 정리하려고 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실수? 실수는 길 가다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실수야. 열흘 동안 7번 같은 여자랑 모텔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건 실수라고 할 수가 없지. 잔말 말고 이혼해. 그러자 남편은 한참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눈이 다 튀어나올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이혼 시점도 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대신 이혼 사유만큼은 장인 장모님도 모르게 해줘. 면목 없지만 알지? 나 평생 바람나서 이혼한 엄마와 여동생 트라우마로 힘들었던 거. 나도 이런 내가 진짜 싫은데 똑같은 놈이라는 소리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응? 부탁이야. 일단 비밀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5천만 원 위자료랑 상관없이 5천만 원 줄게. 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세상에 5천만 원 벌기 참 쉽더라고요.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돈을 주겠다는 것도 꼴보기 싫고 제시한 금액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사실 남편 몰래 엄마 통해서 재테크한 것들이 잘 되어서 5천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앞으로 놀 거 아니고 계속 벌면서 살 거라 그깟 5천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문제는 상처 입은 제 마음인데 이 멍청한 인간이 진심 어린 사과 이전에 돈부터 불쑥 내미는 꼬라지가 가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너 할 만큼 해라 라고 애매한 대답을 던지고 속으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주면 받아야죠.
하지만 그거 받고 입 다무는 거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든 응징할 방법을 고민하며 저는 철치부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 이상하죠. 아니 가만히나 있으면 반은 갈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악과 깡으로 똘똘 뭉쳐 뾰족해 있는 사람을 멋모르고 건드리는 인간들이 꼭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저희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바람 피운 놈이랑은 한시도 집에 있기 싫으니 나가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어딜 가 있냐고 징얼거리길래 열흘 중 7번은 가 있는 그 못에 장기 투숙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제 서슬이 워낙 퍼러니 일단 옷까지 챙겨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닥달에 부탁을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낌새를 모르지 않잖아요. 아마 뭔가 얘기를 들었나 보죠.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글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글쎄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너 사돈이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딸 자식 치마 속 한수 잘 시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뭐?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하도 왈왈거리며 난리를 부려서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긴 한데 너 관리 잘하라는 것만 들었어. 너희 무슨 일 있어? 엄마, 일단 내가 정리 좀 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엄마 딸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요. 걱정은 안 해. 근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계획을 세워서 방어를 하곤 도울 방책을 만들지. 역시 저희 엄마는 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의 순서도를 따져 본인이 해야 할 것과 도울 것을 나누는 그 태도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위안이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게 화만 들어찬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그 차분한 반응이 뭐랄까 압력밥솥에 압력이 끝까지 차 있는 상태였던 제 마음의 불을 끈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니 시어머니와 응대할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로 왜 그러시냐고 전화 어렵다고 보냈더니 득달같이 답장이 왔습니다. 야, 너 바람 피운 거 온 동네 소문나기 싫으면 당장 입금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 한참 동안 문자를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또 장문의 문자가 띠링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횡설수설 맞춤법도 다 틀려 읽기도 어려운 문자였지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더 된 새 신부가 바람을 피워 남의 아들 인생을 망쳤다. 3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온 동네에 바람 피운 희대의 나쁜 년으로 전단지라도 뿌리겠다. 회사에도 알려서 사회생활도 망치겠다. 친정 부모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아주 활용점정이더라고요. 아내한테 배신당해 티골이 창접하게 말라가는 내 아들 인생값은 따로 받아낼 테니 알아서 해. 문자를 보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한 번에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확하게 지정한 3천만 원이라는 돈의 근거도 말이죠. 제가 거절했던 시누이의 소송 이자료 금액 딱 그 금액이더라고요. 저랑 남편 친구 사이로 연인 사이로 그래도 만난 지 꽤 된 사람들입니다. 그 남자가 짰을 법한 시나리오는 뻔한 거였죠. 아마 돈 때문에 계속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괴롭히니 버럭하며 자기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3천도 없다. 있는 돈도 재산 분할로 반쪽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원인을 다 제게 돌린 거죠. 상대방 귀책이 있어도 혼인 기간이 길지는 않으니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은 없잖아요. 각자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가는 정도일 텐데 사실 제가 좀 더 지분이 많습니다.
자기 엄마 여동생에게 평생 뜯긴 남편에 비해 재산을 실하게 모았으니 말이죠. 그러니 전전긍긍하며 핑계라도 생각한 게 저였던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똥 싼 놈이 성내는 것도 유분수지. 제발 자기 과실 숨겨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서 남편에게 보내고 시어머니는 차단을 해버렸죠. 곧이어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뻔한 변명이죠. 엄마가 멋대로 해석한 거라느니 너무 추궁해서 대충 둘러댔는데 오해한 거라느니 그러면서 글쎄 마지막에는 찌질하게 그지없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매력 715한 5천, 그거 할부로 줘도 될까? 아무래도 엄마 입 맞고 여동생 입 맞고 하려면 3천원 주어놓은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1,000만 원씩 2달 나눠서 주고, 올해 말에 나머지 3천 만들어줄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남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걸 사랑한다고 보냈던 시간, 노력 다 아깝고 더 늦지 않게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있는 문자 자료, 녹음 파일, 그리고 흥신소 자료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집 나간 남편이 주기적으로 그 여자는 계속 만나더라고요. 흥신소 통해 그 자료도 계속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모을 자료도 없을 만큼 증거들이 넘쳐날 때 남편의 친구, 아니 이젠 친구도 아니죠. 여튼 상간녀의 남편인 제 동창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내 모르게 진짜 중요한 고민이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뒤끝 없고 쿨하지만 또 한 번 돌아서면 매서운 녀석이라 일단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몇 달 만에 만난 친구는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요. 어렴풋이 느낌상 얘도 뭔가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애둘러서 떠보았더니 아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의심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긋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쉬며 모은 자료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동네의 2인용 스터디 카페 방에서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진과 음성만 듣고 봤어요. 모든 것을 본 그 아이는 힘겹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피는 못소리네. 나 둘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힘을 합칠 부분도 있고 순서를 좀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어. 변호사 같이 만나자. 저와 그 친구는 연합하기로 했고 다행히 그 친구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어 함께 상담도 받기로 했어요. 저는 시모가 하자는 대로 일단 해주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10배로 받아낼 생각을 하고 약이나 올리자 싶었죠. 그래서 3천을 주겠으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주 득달같이 딱 계좌번호 하나 날아오더라고요. 그날부터 전 하루에 100원씩 입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에 단어를 하나씩 적어 보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냐고 100원이 뭐냐고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하고 문자로 닥달을 하길래 답을 보냈어요. 내가 한꺼번에 준다고 한 적 없잖아요. 3천만 원 주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주건 그건 내 마음 아닌가요? 이렇게라도 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말해요. 안 주면 나도 좋으니까. 그러자 분해서 씩씩거리면서도 필요 없다는 말은 또 안 하대요. 제 친구 그림자가 제가 하는 행동을 듣고 진짜 어이없어 하면서 파한 대소를 하더라고요. 저 그 친구 알고 지낸 지 10수년이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웃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고개를 설레설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맨날 나보고 또라이라 그랬지? 내가 볼 땐 네가 세상 제일 가는 또라이야. 아니 3천만 원을 어떻게 100원씩 나눠줄 생각을 하냐? 야, 너도 참 정성이다 정성. 우리 외할머니가 남을 사랑하는 정성도 놀랍지만 남을 괴롭히는 정성
그것도 엄청난 노력이라고 했어. 외할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 어차피 노력하고 힘이 들어가는 공은 똑같으니까 기왕이면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 많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 말은 못 지키고 사네. 이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노벨 평화상도 받았을 텐데 내가 이런 데다가 내 노력을 쏟고 있다. 저의 자조적인 말에 친구는 어깨를 토닥토닥하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어쨌건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오전 9시 땡 하자마자 한마디씩 적어서 100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넣는 걸로 시작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진짜로 불같이 화를 내며 연락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씩 보냈던 단어가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되면서 있는 대로 화가 난 거죠. 제가 보낸 7개의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 꼬라지 어이없네. 둘 다 징그럽게 닮았다. 시어머니가 이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고 펄펄 뛰길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시엄마지? 시어머니 노릇 한번 해준 적도 없으면서. 아, 꼴 같잖아.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그 다음 주에는 단어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자기 필요할 때만 시엄마. 아이고, 꼴 같지 않아라. 같잖다, 진짜. 그런 식으로 저는 하나하나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문장으로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게 은행 어플이 좋은 게 매일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서 예약 이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일주일치 혹은 열흘치 문장을 하나씩 일단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는 하루 날 잡아 쭉 예약 이체 걸어 놓으면 제가 신경 쓸 것도 없이 은행 어플에서 알아서 시어머니를 열받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은근히 저한테는 쏠쏠한 재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시누이와 함께 뛰쳐왔어요.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겠다 어쩌겠다 아주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문 앞에서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일단 집으로는 들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화분을 하나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나름 기선제압을 한 거죠. 저는 그것도 무표정한 얼굴로 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저한테 버럭버럭 하더라고요. 너 미쳤구나? 감히 바람핀 주제에 시애미랑 시누이를 농락해? 왜? 이거 사진 찍어서 재산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게? 네가 물어줘야 될 위자료가 훨씬 많아. 정신 차려.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혼은 너보다 훨씬 선수야. 네가 한 행동 절대로 법에서 네 편 안 들어. 우리한테 잘 보여서 정상 참작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강짜를 놔? 너 협의고 뭐고 조금도 없을 줄 알아. 어디서 감히 이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어떻게 알고 오신 건데요. 뭐라고? 아이고 진짜 이렇게 뻔뻔한 인간인 줄은 네가 예단 예물 안 하겠다고 딱 잘라 얘기할 때부터 내가 알아보긴 했는데 뭐 어디서 뭘 어떻게 알고 왔냐고? 야, 이놈의 기집애야. 네가 네 남편 배신하고 회사 사람이랑 바람난 거 다 알았다니까. 야근이라고 한 것도 내내 바람 피웠던 거였다며. 그리고 뭐? 네가 가져온 게 더 많으니 재산은 각자 가져온 거 가지고 가자고.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도 하지 마.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친 거 내가 그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낼 거니까. 어디서 내 앞에서 이혼을 얘기해? 좋으시겠어요. 이혼 전문가라. 아주 경험도 많으신데 그렇다면 이걸 보시고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세 등등하게 펄펄 뛰는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는 얼굴로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뭐 본인 입으로 본인이 이혼 여러 번 해본 전문가니 딱 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파악이 된 거죠. 뭐 그런 사진 한두 번 찍혀봤겠어요. 점점 시어머니는 말을 잃어갔습니다. 엄마 쫓아와서 옆에서 기세 등등하게 저한테 삿대질을 대며 오만 육두문자 쌍욕 날리던 시누이도 잠잠해졌어요. 그리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야 이 인간? 미쳤어. 와, 나한테 뭐라고 난리 떨더니 지도 똑같은 짓 해놓고 나한테 그런 거야? 진짜 어이없네. 내로남불 오진다 진짜.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버럭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오빠가 너한테 뭐라고 한 것만 분하냐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안 보이냐고 말이죠. 연합해서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뛰쳐왔던 두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연합이 깨졌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설랑설레 싸우는 걸 보니 참 어이없고 웃기고 같잖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녹음 자료와 사진 자료를 챙기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천만 원 계속 받으실 거죠? 아, 3천 요구했다는 거 저 그 인간한테 얘기했어요. 그이가 어머니랑 아가씨랑, 아니 김말숙 씨랑 김진희 씨랑 두 사람이 협의 없이 꾸민 일이라고 하던데 여튼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세 분이서 알아서 협의하시고 당사자 왔으니까 삼자 대면하세요. 제가 불렀거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남편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가 와서 행패 부리기 시작할 때부터 찍기 시작한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줬거든요. 득달같이 달려온 거죠. 자기 거짓말이 들키게 생겼는데 안 달려오고 백이 나요. 황망한 얼굴로 서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저벅저벅 다가가더니 뺨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본인으로서는 제 잘못인 줄 알고 돈이나 뜯어내자고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잘못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주 개패듯 패더라고요. 와, 북어도 저렇게 두들기면 진짜 부들부들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드려 팼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웃겼습니다. 아마 황당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니 군소리 없이 맞고만 있었겠죠. 저는 펑펑 얻어맞고 있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먼저 내 뒤통수 쳤으니까 나도 네 말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5천만 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짜치게 입마금하는 돈이 5천이 뭐냐? 그것도 할부로. 아유 진짜 찌질하고 쪼잔한 놈. 그런데 참 이 모자 웃기죠? 제 입에서 5천만 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숫자에 눈을 번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황망하다는 듯이 남편을 보며 너 5천만 원이 어디 있었냐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을 잡돌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있는 자로 다 싸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동안 있는 잼대 거의 친정으로 옮겨놓았고 집도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는 그림자한테 부탁을 좀 했죠. 동창들과 연락 안 하는 건 알지만 숨어있던 의인처럼 나타나서 모든 것을 좀 밝혀달라고 말입니다. 그림자는 한숨 푹 쉬면서도 절 돕기 위해 그나마 한둘 연락하고 있는 동창들에게 슬쩍 제 얘기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뭐 제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한번 겪은 거지만 소문이라는 건 바람 들어간 풍선 같아서 순식간에 커지고 삽시간에 날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최측근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니 뭐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림자는 저나 동창들과 크게 교류가 없는 편이었지만 남편과 그 친구, 상간녀 남편은 꽤 활발한 활동가입니다. 특히 둘이 완전 절친인데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사건 때문에 다들 둘 사이는 특별하다 인정하거든요. 거기에 이 못난 남편놈이 평소에 지가 무슨 의리의 대명사나 되는 것처럼 군 전적들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신이 의리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며 자기는 세상 제일 가는 가치가 의리라고 떠벌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놈이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의 아내와 바람이 났고 그 바람난 여자가 동창이잖아요. 나락으로 가는 롤러코스터를 스스로 집어탄 거죠. 결국 남편은 약간 넋이 반쯤 나간 상태로 저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뭘 합의해줬는지도 기억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멍해서 저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슬쩍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절친이었던 내연녀 남편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도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정신이 반쯤 나간 거죠. 제가 내놓은 합의사항, 요구사항은 거의 다 수렴이 되었고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어요. 저희 이혼 판결에 관여했던 변호사 지인이 신우이 상간남 아내 쪽 변호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매가 똑같이 바람피워 이렇게 동시에 소송하는 건 자기 변호사 생활 20년 만에 처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사람 기막히게 만든 셈이죠.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엄마가 뼛속까지 이과라서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걸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글쎄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습에서 저는 엄마의 찐사랑을 느꼈습니다. 가서 머리 껍데기를 벗겨 신발 만들겠다는 걸 말리느라 저 진짜 이혼 소송만큼이나 힘들었다니까요. 남편은 이혼 후에도 회복 불가의 나락으로 점점 더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 인간이 알고 보니 회사에서도 소위 오피스 와이프를 하나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아주 희대의 카사노바랑 살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자기 두고 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하고 소송한다는 걸 알고 히스테리를 부린 거죠. 그걸 어쩌다 회사 사람들이 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 여자도 유부녀였고 하필 남편 상사가 그 여자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회사에서도 나와야죠. 요즘에 오만 매체로 소문 퍼지는 거 너무 쉽고 빠른 데다 이직을 하려고 해도 전 직장 스캐닝이 필수잖아요. 면접까지 갈 새도 없이 계속 떨어지고 탈락을 해서 요즘 일용직으로 먹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으니 돈 빌릴 것도 없고 저한테 줘야 하는 위자료는 반드시 줘야 하니 어쩌겠어요. 위자료도 2달 정도 밀렸을 때 제가 또 바로 신고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미루지는 않더라고요. 여튼 저는 그 인간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끝까지 다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닥까지 더 떨어져서 비참하게 뒤틀릴 인생 두 눈 똑똑히 뜨고 바라볼 거예요. 물론 그것만을 위해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비록 1년 좀 넘는 시간이지만 이 인간 때문에 낭비한 제 삶을 추스르는데도 노력을 할 거예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당분간 여행 다니면서 마음 추스르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맙게도 그림자가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 음식점이 너무 잘 되어서 일손 모자라니 와서 카운터 보고 직원 관리하라고 말이죠. 제가 원래 회사에서 하던 일도 인력 관리 쪽이라 잘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일단 회복 후에 고민하려고요. 친정에서 나와 독립할 집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견디기는 했지만 상처가 아닌 것은 아니어서 혼자 지내는 게 겁이 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쁜 놈들한테는 기죽어 사는 모습 안 보여주고 잘 사는 게 복수라고요. 그러니 떳떳하게 잘 살면서 그놈들 죄받는 거 다 지켜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냈어요. 제 몸 추스르는 것도 솔직히 용기가 필요했고 더 이상 그 꼴들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려고요. 응당 악인의 말로는 지켜보는 게 제 맛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